예, 다음에는 어떻게 한 사회에서 부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한 모형으로 살펴본 경험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잖아요. 그거를 예측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자, 보통 우리 주변에 보면 당연히 부자 중에는 그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조금 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부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사람은 그럼 능력이 없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항상 경제적으로 늘 성공하는 걸까? 그런 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강연에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부를 갖고 있지 못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꼭 그분이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부가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을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 저보다 재산이 100배가 많은 사람, 1000배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그렇다고 능력이 정말로 1000배, 10,000배가 더 큰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제 지금 100m 달리기 속도보다 제가 만약에 그 100m 달리기 기록이 2배가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럼 2배가 제 달리기 실력이 좋아지면 저는 아마 2배 빨라진 달리기 실력으로 엄청난 아마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딱 2배의 능력이 차이로 제가 만약에 달리기를 그만큼 잘한다면 저는 달리기 실력만으로도 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른 거는 맞는데 사람이 능력이 만약에 2배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2배만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 혹은 재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확률 분포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이 2016년에 공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의 자료를 갖고 제가 그린 그래프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 혹은 재산의 지표로서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인한 배당 소득을 이용했습니다. 이건 소득, 일반적인 근로소득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배당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근로소득이 많다기보다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축적된 부에 비례하는 것이 우리는 연간 배당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배당 소득이 10,000원인 분도 있는데요. 10,000원에 10배인 10만 원이신 분도 있고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심지어는 1년 배당 소득이 10억인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1년에 그 벌어들이는 배당 소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10,000원의 배당 소득만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억의 배당 소득이 있듯이요.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는 확률 분포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에서도 등장했던 바로 그 멱함수꼴의 그 확률 분포인 경우가 바로 이처럼 굉장히 큰 폭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확률 분포가 됩니다. 자, 이 배당소득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배당소득의 데이터에 의하면 배당소득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 데이터에서 모든 배당소득의 9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의 경우에 상당히 불평등하게 사람들 사이에 배당소득이 분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당소득을 갖고 우리가 지니 계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지니 계수는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불평등한 분포입니다. 만약에 지니 계수가 정확히 1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배당소득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경우가 지니 계수가 1에 해당하고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배당 소득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니 계수의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2016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당 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지니 계수의 값은 0.96입니다.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잖아요. 배당 소득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지니 계수의 값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함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몇 함수의 의미가 어떤 척도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척도가 없다라는 설명을 지난 강의 시간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척도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다라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척도 변환이라는 건 X축의 방향으로 어떤 숫자를 곱하고요. Y축의 방향으로도 어떤 숫자를 곱하면 그게 바로 척도 변환인데요. 척도 변환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로축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요. 세로축도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면 X 방향으로 어떤 상수를 곱한다는 것이 로그 스케일에선 X 방향으로 일정한 정도 평행 이동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척도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함수는 가로축을 로그 스케일, 세로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한 번 그 수평축을 따라서 조금 옮기고요. 다음에 수직축을 따라서 또 옮겼을 때 처음 모양과 정확히 겹치는 함수만 척도가 없는 그런 척도가 없는 멱함수에 해당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세로축, 가로축을 모두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직선의 형태로 보일 때만 그게 바로 멱함수고 따라서 척도가 없는 확률 분포가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책의 판매량의 확률 분포인데요. 가로축, 세로축을 둘 다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직선의 꼴로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 확률 분포 자체가 두터운 꼬리를 갖고 있는 척도가 없는 확률 분포다라는 걸 이 그래프상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당 소득의 확률 분포도 이 꼬리 쪽을 보면 가로축을 로그 스케일, 세로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꼬리 부분을 보면 직선을 따라 놓여 있잖아요. 따라서 이 그래프만 갖고도 우리나라에서의 배당 소득도 척도가 없는 멱함수 꼴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확률 분포가 다 멱함수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익숙한 확률 분포 중에는 꼬리가 굉장히 짧은 그런 분포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남성들의 키의 확률 분포 같은 것이 되겠죠. 아주 깨끗한 이 종 모양의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근데 이 키에 대한 분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남성들의 그 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려본 확률 분포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흥미롭게도 깨끗한 종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키가 157cm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당시에 징병제를 도입해서 사람들을 이제 징병제로 군인들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그 기준이 키가 157c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키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저는 156이에요. 그러면 징병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거고요. 158이에요. 그러면 군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157 부근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157보다 자기 키가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경향이 크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당시 프랑스에서 남성들의 키의 데이터를 갖고 그린 확률 분포를 보면 157 부근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골짜기가 보이는 그런 재미있는 확률 분포를 얻어진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한테 물었기 때문이고요. 실제 측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키의 그 확률 분포처럼 깨끗한 종 모양이 나오는 게 사실 맞는 거겠죠. 자, 부의 불평등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의 부의 불평등을 연구한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고대 이집트에서의 그 부가 얼마나 불평등했는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그 거주지의 유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집마다 집터의 면적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이집트 사람이라면 집터가 넓을 거고요. 한편 재산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집터의 면적이 작겠죠. 그래서 고대 유적지를 발굴해서 각 집의 집터의 면적을 다 데이터로 모아서 이걸 갖고 분석하면 고대 이집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분포해 있는지를 유적지를 조사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고대 유적지에서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한 그런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시 그 폼페이, 그 이태리에 있는 그 유적이죠. 폼페이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묻혀서 지금 도시가 지금 발굴해서 보면 각 집의 어떤 면적 같은 것을 지금 굉장히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고대 유적지인데요. 폼페이의 경우에 그 유적지의 집터의 면적을 이용해서 지니 계수를 계산하면 약 0.5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배당 소득은 지니 계수가 0.96이고요. 우리나라 2016년 데이터에 의하면 사람들의 근로소득의 지니 계수는 0.47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폼페이는 지금보다 수천 년 전에 그 살았던 당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던 어떤 고대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부는 상당히 불평등하게 그 전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자, 폼페이뿐 아니라 여러 유적지를 조사를 해서 과거에 그 인류의 어떤 사회 집단의 불평등의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한 논문을 보면은 수천 년 전부터 현대까지 물론 들쭉날쭉하는 약간의 그 변동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은 꾸준히 심화되어 온 것을 실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의 경험들, 그리고 존재하는 논문들을 제가 접해본 경험에 의하면 부의 불평등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사실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부족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는 부의 불평등은 항상 모든 사회에서나 존재했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의 불평등을 없애기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정도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부의 불평등도는 분명히 사회의 갈등을 높이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똑같은 부의 확률 분포가 함수로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상당히 부가 없이 사셨고, 따라서 어떤 분의 인생의 초반에는 아무런 부도 없이 시작했더라도 그분들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는 충분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부모와 할아버지가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고 해서 손자와 증손자가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곤란해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어쩌면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한 사회에서 부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한 모형으로 살펴본 경험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잖아요. 그거를 예측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상 다 듣고 나시면 좀 실망하실 거라는 걸 먼저 경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종의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1024명의 이메일 주소를 일단 수집하신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가 내일 오를 겁니다 라고 메일에 적어서 1024명의 절반인 512명께는 그 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512명에게는 똑같은 회사의 주가가 내일 떨어질 겁니다, 반대의 내용을 적어서 이메일을 512명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날
그 회사 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랐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다음 날에는 전날 주가가 올랐다는 메일을 받은 분들 512명이 있잖아요. 그분들께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메일을 받을 512명에겐 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그럼 그 512명에겐 또 어떻게 보내냐면 제가 어제 마쳤죠? 내일도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를 겁니다. 라는 메일은 512명의 절반인 256명에게 보내세요. 나머지 256명에겐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메일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그날 그 주식 시장이 끝날 때 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럼 이 요령을 아시겠죠? 이 일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024명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숫자가 512, 256, 128 이렇게 점점 반씩 줄겠죠. 그러다가 열흘이 되면 딱 한 사람이 남게 됩니다. 이분은 제가 열흘 연속으로 이 회사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히 맞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남게 되죠. 그럼 그분에게 11일째 연락을 하십시오. 보셨죠? 제가 열흘 동안 다 맞췄습니다. 저에게 투자하세요. 그럼 이분은 어떡할까요? 이분은 아마 이 사람이 열흘 동안 맞췄으니까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에게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의 이런 실험에서 정말 제가 주가를 예측해서 맞춘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쉽게 다른 예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들이 많습니다. 방금은 제가 1024명에게 편지를 보낸 걸로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1024명의 펀드를 생각해 보세요. 펀드 매니저가 1024명이 있고 각자가 운영하는 펀드가 있어서 펀드 전체가 1024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1024개의 펀드 중에 절반인 512개의 펀드는 당연히 평균 펀드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좋겠죠. 그죠? 1년이 더 지나면 그러면 256개의 펀드는 당연히 평균 수익률보다 또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24개의 펀드 중에 10년이 지나고 보면 매년 평균 수익률보다 상회하는 수익률을 낸 펀드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펀드를 보면서 어떻게 착각하시는 거냐면 이 펀드 대단하다. 10년 연속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펀드를 운영한 펀드 매니저가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무작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단 한 해도 빼먹지 않고 10년 연속으로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았던 펀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비슷한 이야기가 제가 본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역술인이 매번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쯤 되면 대개는 둘 중에 한 명 정도로 우리가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24명의 역술인이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다음에 누가 될 겁니다 라고 그냥 동전 던져서 예측을 해도 1024명의 역술인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10번 연이어 맞춘 역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어떤 의심의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내내 수익률이 좋은 펀드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10번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예측한 역술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내용을 갖고 조금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러면 한 사회에서 부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모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물리학자들은 사고 실험이라고 불러요. 실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인 거죠. 생각만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자, 제 사고 실험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거예요. 32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3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1년에 최저 생계비로 100만 원씩은 정부에서 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 100만 원씩은 정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32명이 처음에는 누구나 1000만 원씩 있다고 해볼게요. 1000만 원씩은 다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초기 자본을 처음에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1년에 100만 원의 최저 생계비를 준다라는 것이 가정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32명이 다 1000만 원씩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할게요. 1000만 원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사업이 2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2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당연히 절반이니까 16명은 성공하고요. 16명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이분들이 투자한 돈이 그냥 간단한 모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할게요. 1000만 원을 투자한 32명 중에 절반인 16명이 성공하고 이분들은 돈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똑같은 걸 계속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차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한 16명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사업을 못해요. 이분들은 정부의 그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16명만 사업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나를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2개씩 할 수 있어요. 그럼 1년이 지나면 1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 16명 중에 사업을 2개를 했는데 둘 다 망한 사람은 또 4분의 1의 확률로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16명 중에 4명은 사업을 실패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실험을 매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진행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5년이 지나면 32명 중에 딱 한 명만 연이어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2분의 1의 확률로 이분이 사업에 성공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데 5년 연속 성공하니까 이분은 첫 해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면 이분은 3억 2천만 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3억 2천만 원을 가져서 부자가 된 이분이 능력이 좋은 건가요? 능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누구에게나 동등한 사업 성공 확률 2분의 1이 우연히 5년 동안 반복되면 누군가는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은 3억 2천으로 돈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한테 한 1억 6천을 떼줘요. 그럼 이 아이도 그 다음부터는 사업에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하기가 쉽지 않아요. 1억 6천 갖고는 사업을 16개를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지금 간단한 모형에서 이 16개가 모두 망해야지만 이 사람은 쫄딱 망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방금 생각했던 그 사고 실험에다가 어떤 요소를 더 추가한 거냐면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소득의 일부분을 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두고 그 세금을 사업에 실패해서 최저생계비만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기본소득 같은 개념으로 나눠주는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더 추가로 주는 이 자본이 없다면 이분들은 기본생계비만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돈을 한 몇 년 모으면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할 1000만 원의 초기 자본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분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상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 모형에선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몇 년이 지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아주 간단한 모형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계산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여러분께 확률 분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소득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 확률 분포의 중간 부분은 변화가 크지 않지만 이 확률 분포에서 꼬리 부분, 즉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어들고요. 여기서 이 중간에서 왼쪽 부분, 즉 소득이 적었던 분들은 점점 더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도의 소득세, 그리고 적정한 정도의 재산세를 도입하면 여기서 전체 사람들의
그 어떤 소득의 총합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부의 분포, 그거는 조금 더 불공평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 간단한 모형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 오늘 강연을 짤막하게 정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류 역사의 상당한 기간 동안 부는 거의 항상 불평등했습니다. 부의 분포는. 그런데 현대사회의 문제는 불평등의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 부의 분포 함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분포 함수에 각자가 어디 있는지는 얼마든지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조상 대대로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해서 그 자손 대대로 계속 부자로 남는 것은 아닌 그런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라는 것을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의 불평등이 인류 역사에서 없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갖고 따라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부의 불평등의 이해는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으로서의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